네. 2024년 7월 31일입니다. 7월에 또 마지막 날이네요. 7월 한 달이 또 뭐 전당대회니 뭐니 하면서 훌쩍 또 뭐 장마도 있었고 이제 장마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더위가 또 이제 8월 한 달 계속될 것 같은데 뭐 여름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끝나가겠죠. 오늘 하여간 7월 한 달이 마지막 날이라서 잘 정리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칩이라는 걸로 이 슈퍼챗을 대신해서 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또 재미 삼아서 쏘시고 싶으신 분들은 쏴주시면 제가 이렇게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김문수 노사정 위원장님이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다. 이 또 반가운 소식입니다. 반가운 소식이라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서 내일쯤에는 또 우리 한번 노동부 장관의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지명됐다는 소식을 빨리 전해드리고 또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재송부 요청을 하루를 정해가지고 했는데 어제 뭐 재송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재송부를 안 하면 그럼 바로 이제 임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임명을 하자마자 방통위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방통위원으로 아마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또 우리 뭐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죠. 김태규 변호사님을 또 아마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할 것 같은데 임명을 했네요. 김태규 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2인 체제로 아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오늘 바로 박문진 이사 선임권을 심의해가지고 의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박문진 이사들이 8월 12일까지가 임기인데 8월 12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근데 그 임기를 마치는 세 사람인가에 대해서 신임 박문진 이사를 여당 몫을 대통령 여당 몫을 임명을 하면 그러면 박문진 이사가 6대3 체제로 됩니다. 그럼 6대3 체제가 되면 지금 MBC 사장이 1년 7개월밖에 안 됐지만 MBC 사장은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럼 1년 7개월밖에 안 됐지만 MBC 사장을 언제든지 박문진 이사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역대 정권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바꿔왔었고요.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렇고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MBC, KBS 사장을 바꿔왔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될 일인데 재작년에 진작에 이루어져야 됐어야 될 일인데 그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조치가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되는 바람에 법원에서 그 집행정지가 인정이 되고 뭐 이러는 바람에 이 MBC 사장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됐던 거죠. 그러는 바람에 지금 MBC가 저 난리 법석을 계속 부리고 있는데 이제는 MBC가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뭐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탄핵을 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뭐 국회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탄핵에서 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고 뭔가 뭐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에 박문진 이사를 교체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임명시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임명시 즉각 탄핵을 추진하려고 해도 뭐 내일이나 모레 탄핵을 해봤자 오늘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뭐 효력이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바로 박문진 이사 신임 이사를 선임하는 그런 의결을 하게 되지 않겠나. 2인 의결은 적법하다는 판결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6인 체제지만 방통위 5인 체제지만 2인이 의결하는 것이 적법하냐 여부를 또 민주당이 소송을 냈었는데 2인밖에 없을 때 2인으로 의결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2인 체제에서 박문진 이사를 선임해서 의결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MBC는 이제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뭐 부정선거 문제로 지금 심각합니다. 마두로가 3선이라고 선언은 했지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도저히 이거 뭐 인정 못한다. 벌써 군과 경찰이 충돌하고 군과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서 6명이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야당 인사 등을 구금해서 700명 이상 구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미국도 당연히 미국은 중남미를 다 자기 텃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 아메리카에서 벌어진 일들은 전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계속 뭐 국무장관 블링컨 국무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개입을 하고 있는데 뭐 러시아, 중국, 뭐 이란 이런 데서는 마두로를 전부 지지하고 중국도 뭐 베네수엘라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 이러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거의 이 미중 분쟁에 미중 어떤 그 신냉전 체제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국, 러시아와 미국 간의 이 신냉전 체제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유럽에서 발생했다면 이제 뭐 중동 전쟁이 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에서도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가 엿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미국의 관심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야 중국과 러시아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도 하여간 뭐 자신들이 직접 붙지 않는다면 미국의 관심이 다양하게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 거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환영할 만한 일이니까 이렇게 더군다나 미국의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남아메리카에서 특히나 베네수엘라는 뭐 산유국 중에서도 매장량으로는 뭐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뭐 1, 2위 안에까지도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곳인데 그 베네수엘라의 이 반미 정권 대표적인 반미 정권이죠. 이 마두로 정권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이거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김정은은 이 뭐 상당히 뭐 삐졌는지 독자 외교인지 이걸 이제 북한은 이제 나름대로 주체 외교라고 포장을 하는데 북한이 얘기하는 주체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하겠다는 게 주체 외교거든요. 근데 지금 오랜만에 러시아 푸틴을 만나가지고 지금 뭐 뿜뿜이 돼가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지 심지어는 김정은이 주중 대사관에 직접 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포치라고 얘네들은 얘기하는데 공지 뭐 이런 게 내려왔는데 중국 눈치 볼 거 없다. 중국 눈치 보지 말고 자신 있게 행동해라 라는 건데 자신 있게 행동하라는 건 뭐냐면 뭐 북한의 해외 공간이라는 데들이 크게 하는 일들이 되게 이제 외화 벌이 이게 북한 해외 공간들이 큰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 외화 벌이를 좀 더 자신 있게 해라. 중국한테 뭐 신경 쓰지 말고 자신 있게 뭐 불법 밀수를 하든지 아니면 현금이나 사치품 같은 거 조달하는 거라든지 첩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중국의 눈치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자신 있게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아주 그냥 김정은은 막 나가겠다. 나 막 나갈 거야. 지금 그러고 선언을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동안은 우리가 북한의 이런 그 배째라 정신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면 한국, 일본, 미국이 이 북한의 배째라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면 이제 중국이 북한의 배째라 때문에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핵이라는 게 김일성, 김정일이 공공연하게 얘기했지만 북한의 핵이 미국이나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지키기 위한 거냐 이거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이 자기들을 침략하는 것보다 중국이 자기들 정권을 침략해서 이 교체하는 거 그걸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태영호
의원의 책을 읽어봐도 태영 의원의 책을 읽어봐도 김일성은 끊임없이 그걸 두려워했었다. 중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에 나서면 그걸 굉장히 막을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굉장히 막기 어렵죠. 북한이 뭐 중국은 워낙 북한 내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중국이 정말 북한을 정권 교체를 하겠다,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고 작심하고 덤벼들면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처하는데 그래서 김정은이 김정남을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써가면서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을 한 거 아니겠어요? 김정남이 저렇게 중국의 손에 계속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중국은 김정남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이 정권을 교체하려고 들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김정남을 그냥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그렇게 독사를 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선 김정은이 저렇게 중국 눈치 보지 말라라고 노골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저게 보도가 된다는 것 자체는 중국 입장에선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북한 해커가 2년 새 1,600명이 급증했다. 사실 이제 북한이 이제 뭐 어떤 돌파구가 없다 보니까 해킹하는 게 사실 얘네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죠, 뭐. 그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해킹하는 거. 해킹은 사실 북한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다. 아니, 막 앉아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주구장창 해킹을 해대면 잘할 수밖에 없죠. 전 세계 어디 누구도 이렇게까지 해커를 조직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교육하고 양성하는 데가 있겠어요? 그걸 수천 명을. 그렇게 수천 명이 막 교육받고 서로 교육하고 하다 보면 점점 더 수준이 높아질 텐데 북한 해커들 수준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건 이미 뭐 10여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건데 그 10여 년 동안에도 계속 이 기술이 발전을 했을 거기 때문에 해킹에 있어서만큼은 북한을 따라올 때가 별로 많지 않다. 라고 할 정도죠. 심지어 이제 대학까지 만들었다 그러는 건데 대학을 만들었다는 건 얘네들한테 어떤 그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해커들한테 제대로 된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서 이걸 일종의 직업으로서 인식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더군다나 러시아의 해킹 기술까지 북한에 이전함으로써 더 북한이 해킹 수준이 높아졌다. 북한의 해커들만 8,400명이다. 사이버 범죄 인력이 2년 새 20% 증가했다. 해킹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8,400명. 참. 제가 볼 때 혹시 남북이 통일됐을 때 가장 쓸모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아닐까 싶네요. 가장 쓸모 있는 사람들은 해커다. 북한 해커들은 우리나라 정보 IT 업체들이 너도 나도 스카우트해서 북한 해커가 지금 세계 해킹 대회에 못 나가나 보죠. 나가기만 하면 세계 1, 2등이 인도랑 북한일 거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북한 해커의 수준이 높다. 네. 남한은 롤이고 북한은 해킹이에요. 그렇죠. 남한에서도 밤잠 안 자고 하는 게 롤밖에 없죠. 정말 그 PC방 가면 진짜 애들이 라면 이렇게 먹으면서 이 게임하고 있는데 정말 화장실을 이거 딱 이렇게 멈춰놓고 화장실을 뛰어가서 화장실에 가서 쉬하고 또 다시 뛰어서 와가지고 이걸 앉아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걸 보면 야 진짜 공부를 좀 그렇게 해라라는 말이 진짜 이게 진짜 너 공부를 좀 그렇게 하면 서울대는 물론이고 의대고 법대고 가고 싶은데 다 간다 진짜 그 말이 절로 나와 절로. 근데 뭐 공부할 때는 자고 뭐 아무리 해도 눈이 동태 눈깔처럼 풀려 있던 애들이 그냥 게임할 때는 반짝반짝하고 20시간 30시간을 해도 졸지도 않아. 누가 옆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먹을 새도 없어. 라면 대충 먹으면서 그냥
저도 그 소리 많이 했어요. 이나연 씨가. 예, 다들 그 말 하죠. 예, 공부를 그렇게 좀 해봐라. 그런 말을. 예. 아, 정말 PC방 가면 정말 무서워요. 아, 저 화장실을 다들 뛰어다녀. 뭐 좀 쉬는 좀 편하게 가야지. 화장실까지 뛰어가고. 자, 티몬 UF 사태 국회 이제 국회 정무위에 이 구형배가 불려 나왔는데 800억 원 있다. 당장 못 쓴다. 뭐야? 그럼 800억 원이 있단 소리는 뭐하러 해? 800억 원 동원은 할 수 있는데 정상금으로 쓸 수가 없다. 중국의 규제 때문이다. 이딴 소리라고. 그리고 왜 도대체 판매 대금 어디 갔냐 그러니까 뭐 프로모션 하느라고 다 썼다. 참. 자기 재산 규모가 얼마냐? 그것도 말을 못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좀 불투명하다. 거래 마진이 10%인데 최대 35%까지 추가 쿠폰 할인을 유도해서 매출을 일으켰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무리한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그런 식의 그야말로 폰지 사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 이게 이 폭탄을 돌린 이유가 오로지 나스닥 상장하면 나스닥에서 돈이 좀 들어오면 그걸로 어떻게 메꿔보자 이거 생각을 하고 폭탄을 계속 돌렸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예전에 한번 통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은 그런 식의 적자에도 상장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식의 눈 가리고 아웅을 좀 한국에서 좀 적당히 분식을 하고 해가지고 미국에 이제 적당한 인연들이 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상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떼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단계까지 못 올라가고 결국 자빠진 거 아닌가. 구형배는 어제도 6개월만 시간을 달라 그랬는데 금감원장이 양치기 소년 같아서 신뢰 못하겠다. 대각선 연구소님이 롤을 안 한다. 할 때마다 잠시 잊었던 효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안부를 자꾸 물어주시니까. 네. 아, 어머니가 살아있냐고 자꾸 물어주시나 보죠. 밥은 먹었냐. 잠은 자냐. 집에 있긴 한 거냐. 자, 이 TMF 사태에 따라서 결국 윤 대통령이 법에 따라서 조치해라.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도 뭐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당연히 하겠죠. 이 티몬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이렇게 앞서가는 발언을 하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태에 부모 욕을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대가서 그러니까 서로 서로 욕을 하니까 효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자, 이 SK 이혼 사건을 가장 초조하게 바라본 사람이 이 권혁빈 회장이라는 거죠. 은둔의 경영자다. 지금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스마일 게이트 회장으로서 지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2022년부터 진행 중인데 여기가 지금 사실상 재산이 5조 가까이 된다. 이렇게 평가가 돼가지고 포브스에서 국내 9번째 부호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재용, 서정진, 김범수 뭐 이런 순서대로 쭉 한 다음에 한 대충 9번째쯤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최태원 회장보다 더 높아요. 여기가 순위가. 그리고 지금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그렇고 뭐 지금 그
SK에서 주식에 대한 지분을 그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SK 사건에서 이 스마일게이트 사건에서도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지분을 몇 퍼센트를 인정하느냐. 지금 뭐 반반을 인정할 거냐. 뭐 물론 이제 부인은 애 둘을 키우고 20년 이상 살았고 뭐 주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사건에서는 되게 그냥 웬만한 부부들은 20년 이상 살면 그냥 50%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회사기 때문에 50%까지는 인정을 안 하더라도 한 35 내지 40 정도는 인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조 가까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건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으로 따로 가지고 있는 것만 4천억이에요. 그 감정을 했는데 지금 대충 4천억이 나왔다는 거죠. 서울 역삼동에 있는 빌딩하고 용인 동천동에 있는 토지 이 두 가지만 해도 4천억 원 가까이 된다. 이 어마어마한 이혼 소송이 또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이 국가 백년지 대계로 놓고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탈원전. 그리고 탈원전을 핑계로 해가지고 태양광 사업이니 뭐니 해서 전 국토 이 산을 깎아가지고 태양광 설치하고 이 난리 친 거. 풍력 설치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막 바람개비 설치해가지고 난리 쳐놓은 거. 그리고 수력댐. 그러니까 치수 사업을 벌였어야 되는데 치수 사업을 전면 중단해가지고 댐 건설 사업 같은 거. 지방 하천들에 좀 작은 댐이라도 해서 물그릇 같은 거를 좀 많이 만들어놔야지 이 홍수라든지 가뭄때를 대비해서 물을 좀 저장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취소시켜가지고 이런 홍수나 가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폐악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다시 결단을 내려서 기후 대응댐 14개를 더 짓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목적 댐도 그렇고 뭐 홍수 조절용 댐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댐인데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댐을 곳곳에 전국 곳곳에 14군데에 짓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자체별로 환영하는 것도 있고 반대하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네. 뭐 양구 같은 곳은 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뭐 또 다른 지역에서는 환영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원래 지자체에서 해달라 그런 것들도 있었고 양구는 뭐 소양강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이 힘들었는데 또 댐을 만드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6번, 7번은 아까 대충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문수 장관 얘기는 자, 그 제2부속실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결국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2부속실장에 장순칠 시민사회 2비서관을 내정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실 직제 개정을 해서 장순실 2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선거 때, 대선 때부터 캠프에서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이 부속실이라는 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해서 일정 메시지 행사 등을 기획 관리하는 곳인데 이 부속실이 제대로 좀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차라리. 그리고 감찰관도 국회에서 하면 추천하면 선임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세훈 시장은 지금 중국을 방문해서 서울과 베이징 시장 회담을 했네요. 한중일 수도 협력을 복원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제 뭐랄까요 좀 이렇게 조용히 대선 행보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베이징뿐만 아니라 충칭도 방문해가지고 관광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여간 중국 방문을 쭉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여름 휴가기를 이 대국민 홍보기로 보내고 있다. 네.
오세훈 시장의 그 잠재력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제 대선과 맞물려서 그동안 이제 지지부진한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지지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이게 이제 과제겠죠. 뭐 유능한 행정가 이런 면모는 좋은데 이게 행정에 너무 이제 파묻히다 보면 그게 아니 시도지사들이 17개 시도지사가 있는데 뭐 행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17개 시도지사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돼야죠. 근데 국민들은 시도지사들을 그렇게 대선 후보로 별로 떠올리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시도지사로서의 행정 능력 이런 것들보다도 정치인, 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더 큰 이슈,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국가가 나가야 될 더 큰 이슈를 제기하고 그 이슈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를 중시하는 거지. 매일매일 일어나는 행정 이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문제를 조금씩 뭐 문제 해결을 뭐 잘해 나간다.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그야말로 행정의 달인. 행정의 달인이 대통령이 됐으면 고건이나 뭐 한승수, 한덕수 이런 양반들 장관 직업이 장관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정말 장관 시장 뭐 이런 거 막 쭉 해왔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 돼야죠. 근데 국민들은 그런 분들은 대통령 후보감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대선 후보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뭔가 서울시장으로서의 이미지와는 다른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무리했던 게 무상급식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던 거죠. 무상급식에 자리를 걸었던 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추억은 뭐냐면 강남을 해서 초선 국회의원을 하고 나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걸로 그 다음에 2006년에 서울시장을 나가서 당선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던지는 거 이걸로 시장이 됐다. 이런 추억이 있으니까 2011년에는 서울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을 반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직을 걸 만한 이슈가 기본적으로 아니었던 데다가 이게 한 번 통하지 두 번은 안 통하는 거거든요. 원래 승전에 이겼던 장군들이 그 다음 전쟁에서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겼던 전략을 반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전선이 펼쳐지면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창안하고 해서 새롭게 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전에 이겼던 방법을 다시 쓰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펼쳐진 전선은 항상 모든 전쟁은 새로운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옛날 전쟁 방법을 그대로 쓰려고 그래. 근데 오히려 적은 이 사람이 뭘 쓸지를 최우선적으로 쓸 게 지난번에 이겼던 방법을 쓸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대응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스포츠 경기도 그렇잖아요. 이미 충분히 알려진 선수들일 경우에 그 선수들에 대한 모든 전략과 전술, 전법, 타법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하고 나오니까 그 사람이 그 방법을 또 쓰면 안 먹히잖아요. 잘. 그런 것처럼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오세훈 시장이 2011년에 했던 분명한 실수는 그 뭔가를 거는 거. 그게 피로도가 높았던 거죠. 뭐야 저거. 왜 또 저걸 이게 무상급식이 뭔데? 학생들한테 밥 주자는 건데 그거에 왜 시장직을 걸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는데 그걸 걸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주민투표를 해서 물론 자기가 했던 얘기보다 안 돼가지고 주민투표상 졌다고 하더라도 시장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걸 또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면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당시 오세훈 시장의 당이었던, 당시는 한나라당이었나요? 새누리당 되기 전이었죠. 당시 한나라당 사람들마저 돌아서게 만든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10년간 야인 생활을 하게 됐던 건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는 그런 과거의 실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뭐 다시 사용하겠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뭔가 대선 후보로서 떠오르려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뭐 시장을 뭐 2번 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장을 2번 했으니까 이번 다음에 또 시장 선거를 또 하지는 않고 이제 대선으로 바로 직행하겠지만, 그런 뭐 예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뭔가 그레이트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의 그레이트 비전을 제시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 뭐 시장이 제일 문제가, 서울시장의 제일 문제가 이제 외교적인 거, 국방적인 거, 안보적인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울시는 그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외교, 국방, 안보를 빼놓고 나머지를 다 한다라고 하는데, 외교, 국방, 안보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런 외교, 국방, 안보 쪽을 좀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중국을 간 거겠죠. 그럼 다음에 이제 겨울쯤에는 미국을 가려나요? 미국을 가서 워싱턴 쪽을 돌면서 이제 아니면 11월 달쯤에 이제 미국 대선 근처쯤에 가지고 이제 쭉 뭐 트럼프하고 만남을 추진한다든지, 뭐 트럼프가 안 되면 트럼프의 부통령 벤스, JD 벤스 뭐 이런 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그런 일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을 텐데, 뭔가 하여간 외교 안보 그리고 본인의 어떤 커리어하고 맞는 뭔가 비전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느낌이죠. 네. 자, 한동훈은 정점식 교체. 아니, 근데 한동훈의 참 문제가 뭐냐면, 정점식 교체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본인은 내년 9월까지인데, 아니, 1년 2개월 동안 임기를 보장 못 받을까봐 정점식 교체에 그렇게 매달려? 그게 그렇게 불안해? 친윤이 5명이면 어떻고 4명이면 어때? 에? 그리고 정점식을 눌러 앉히고 새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친한 게 믿을 만한 사람들 중에서 초선 아니면 재선인데 누가 있어? 배현진? 어? 아니, 그리고 11개월 동안 당 장악하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9월 달에 본인 나가면 끝인데. 그다음부터 1년 6개월 동안 대선인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이 최고위원회에서 5명이든 4명이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1년 1개월 동안 이 한동훈 체제를 유지하는 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1년 2개월이 불안해가지고 그 정점식을 교체하니 마니를 가지고 지금 대표 되자마자 이 컨벤션 시기, 이 분위기 띄워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과의 또 긴장 관계 이거 가지고 시간을 다 보내. 아니, 이재명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은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은 본인이 생존만 하면 그러니까 구속만 안 되고 사람만 남으면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돼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죽는 거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최선을 다해가지고 당을 장악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송영길의 지역구를 뺏어가지고 개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당대표가 돼야 되고, 당대표가 되면 당을 80% 이상 장악해야 되고, 반대판 살려주면 안 되고, 뭐 이런 어떤 극한의 상황인 거죠. 왜냐면 외부가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래봤자 뭐해요? 법원에서 판결 나오면 끝나는 건데. 당 아무리 장악하면 뭐해?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신경 써야 할 건 국민이지, 국민이고 당원이고 대중이지,
그 당 안에 있는 그 조그만 권력 그건 지금 전혀 의미가 없어요. 당 대표로서 최고위원 한 명 더 있나 없나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고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지금 중요한 거지. 정책위의장 자리 하나 가지고 막 이게 찍고 까불고 하는 게 이 굉장히 이런 거에 연연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마이 프린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뭐 개딸이니 뭐니 한딸이니 가딸이니 뭐 얘기 나왔지만 이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 어? 팬덤? 과연 한동훈의 팬덤이 과연 있어서 그럴까? 진짜 있을까? 아니 전당대회에서 저 사람들을 본 사람들은 다 느끼지만 만일에 진짜 팬덤이 있다면 지역마다 사람들이 달라야죠.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와. 같은 버스 타고. 다 동원된 거죠. 딱 보면 알아요. 동원인지 아닌지. 그리고 인터넷 여론? 그건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베트남 핸드폰 박스 털이로 해가지고 그건 다 돈이야. 돈으로 하면 다 조작할 수 있어. 이재명은 요즘 돈 쓰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이재명도 맘먹고 사기 시작하면 금방 해요. 하는 지금 선거 끝나고 안 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요즘도 하더라고 보니까. 요즘도 해. 근데 막상 수사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또 못할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뭐 좋아요 숫자 뭐 이런 거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정도로 가서 붙고 이거 다 조작이에요. 또 찾았대. 랄랄라 16602 MLB 파크에 ASD FGGF 저기는 한동훈 기사에만 저렇게 수십 개 도배하는 계정인데 불편해서 7월 26일에만 저 몇 개예요 저게. 예? 이제 저 계정은 이제 또 내일부터 안 하겠네. 쭉 한번 내려가 봐요. 7월 25일 언제부터 시작했어? 7월 25일부터 시작하고 6월 26일 그 쭉 내려가고 오늘도 지금 10개 이상 했네. 7월 30일. 그러니까 그거 걔 이후로 이어받았네. 그때 지난번 찾았던 그걸. 엠팍이 좀 텅 비니까 새로 하나 만들었네. 가스 파일 다음으로. 7월 30일 하루 종일 저게 몇 개야 지금. 하루에 개수 딱 정해놓고 하는구나. 6월 14일 전에는 또 중간에 쉬었다가 딱 날 잡아서 하는 거네. 자, 윤 대통령과 한동훈이 독대를 했는데, 물론 이제, 지난번에 독대가 안 이루어져서 했다. 어떤 내용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당의 일은 대표가 책임지고 잘하면 된다. 의견을 잘 경청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뭐 1시간 반을 만났네. 근데 만난 시간 자체에 대해서 10분설부터 1시간 반설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가 벌써 이게 1시간 30분, 1시간 10분. 10분. 중앙일보는 10분이라고 했네요. SBS는 1시간 30분. 파이낸셜 뉴스는 독대에 준하는 형식으로 만났다. 네. 그러니까 독대에 준하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정진석 비서실장 3명이서 만났다가 10분 정도 얘기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단둘이 얘기한 건 10분이고 3명이 얘기한 건 1시간 정도. 1시간 기다렸다가 10분 얘기했을 수도 있고. 최수연은 요새 기사 안 써요? 올리바님 감사합니다. 네. 최수연 외교부로 바꿨구나. 못 쓰지 그거.
있을 수가 없지. 채널A에서 이제 최승현으로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아무래도 약해졌어. 독대를 했냐 안 했냐. 채널A에서도 이제 최수연이었으면 독대 몇 분 했다 정확하게 나올 텐데, 응?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달하는 내용이 아마 가장 정확한 내용일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 회동에서 정점식 언급이 있었겠냐 없었겠냐, 언급을 아예 안 했을 것이다. 물론 한동훈은 하고 싶었겠지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무 개입이다. 하면 당무 개입이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하도 그런 얘기가 기사에 나오니까 비서실장은 11시부터 1시간 30분 정도 계셨던 것 같다. 본인도 잘 모르는구만. 계셨던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같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 일각에서 비공개 회동이 10분간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에서 누군가 손탄 얘기? 본인은 없었는데 뭘 모르는 얘기지. 자, 이재명은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라고.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로 제일 최상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을 한 주일에 몇 번씩 다니다 보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죠. 법정에 가 있을 때는 이랬다가 당대표 해가지고 최고위원 회의하고 막 이럴 때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이 정신 상태가 멀쩡한 사람 같으면 못 버텨요. 워낙 희한한 사람이니까 저걸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이 법정이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구형의 시간, 선고의 시간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이 맛이 가거든요. 맛이 가요. 맛이 갑니다. 9월, 10월 지금 본인은 이제 부인하고 싶겠지만 8월, 9월, 10월, 11월 이제 가을이 찬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제 하나하나씩 일단 자기 와이프 선고부터 9월 말에 하나씩 있을 거고, 와이프는 뭐 300만 원 구형했으니까 뭐 150이든 200이든 나올 테고, 그러면 그건 뭐 항소 안 한다고 치더라도 일단 와이프부터 공직선거법으로 150만 원, 200만 원 받은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일단 본인과 와이프가 계속 법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이 국민들한테 주는 이미지가 죄수 부부 아니에요. 피고인 부부. 잽에 장사 없음, 일면 잠펀치. PJ님이 그렇게 쓰셨는데 맞습니다. 매일 일주일에 4번씩 두드려 맞다 보면 잠펀치로 계속, 그리고 검사들 뭐 판사들 이 계속 잠펀치를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듣고 있으면 맛이 가요.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 피고인 해가면서 이제 막 들들들들 볶아대니까 권투 선수나 유도 선수나 미식축구 선수들이 파킨슨병 걸리고 보호대 차고 있으면 절대 뭐 안 다칠 것 같지만 골병 들어요. 이 깡통 안에다 두부를 넣고 깡통을 땅다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하면 두부가 모양은 안 깨져도 상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유리블랙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지 포먼도 알리잽에 녹았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저런 것까지 보여드리면 안 되겠지만 참 저렇다는 거예요. 네. 이게 뇌가 사실 두부랑 제일 비슷하거든요. 두부가 뇌랑 비슷한 거죠. 두부가 뇌랑 비슷한 건데. 근데 뭐 외상뿐만이 아니라 이화영은 1.8일, 송영길, 김용은 1.4일에 한 번씩 변호인 접견을 하고 있다.
왜냐? 심심하거든요. 안에 있으면 되게 할 일 없고 심심한. 다 독실에 있는데 독실에서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으로 나와서 변호인 기다리면서 거기 앉아 있고, 그러면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얘기 좀 하고, 그러고 변호인 만나서 한두 시간 얘기하고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그리고 운동하고 뭐 요렇게 해서 하루 일정을 떼어나가는 게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변호사를 누가 대줄 거냐? 변호사는 이거 돈 안 받고 이거 가겠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집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하루 저거 접견하러 가는데 100만 원씩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틀에 한 번? 그 한 달에 15번인데 한 달에 1,500만 원이야. 변호사 비용만.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돈이 자기가 내겠냐 이거죠. 자, 이 부친 상중인데도 이재명을 기소한 검사, 대북 송금으로 기소한 부장 검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참, 공수처에다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이게 딱 맞아요. 사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검사가 피고인을 고소하면, 피의자를 기소하면 이 피의자는 검사를 허위사실로 기소했다고 하면서 다시 고발을 해. 다시 고소를 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주 그냥 가장 하찔의 민원인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어떤 업무를 마치고 빈소를 찾은 한 차장검사는, 이 부장검사가 수원지검 형사육부의 서현욱 부장검사인데, 이 서현욱 부장검사가 지금 부친이별세에서 상중이라는 건데, 상중인 서현욱 부장검사를 이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 그래가지고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고발하는 행태는 진상 민원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게다가 상중에 있는 사람을 고발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의가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민주당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니, 그 어차피 고발할 거라면 그 좀 상황 봐가면서 고발을 해야지. 지금 부친상 당해가지고 상중에 있는 사람을 그걸 고발을 해. 이재명 기소했다고. 그걸 민주당이 나서서. 이게 이재명이 이걸로 만일에 이 재판에서 구속되면 민주당은 간판 내려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자기네가 그 허위사고 해가지고 공수처에다 고발까지 했으니까, 이재명에 대한 기소가 허위라고 해가지고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으니까 민주당 자체가 간판을 내려야 돼. 이렇게 되면. 유리 블랙님 감사합니다. 네. 아, 챗은 못 쓰고 슈퍼챗을 보내신다고요? 아주 그냥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미켈란제로님 감사합니다. 네. 네. QR이 5만 원은 안 되는데, 만 원은 결제가 된다고요? 싶었을까요? 제가 이 QR 한번 볼까요? QR에다 또 얼마나 또 좋은 얘기 써주셨길래. 마성피데오님이 응원합니다. 더운 날 휴가 없이 방송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태프분들도 고맙습니다. 방송에 집중하며 응원글 쓰기가 쉽지 않다고. 5437님은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 스타칩이 이게 5만 원이 안 되는군요. 오늘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3,000명을 좀 넘어서. 해커. 저거나 한번 좀 정리해서 볼까 봐요. 지금 이 정보사 사건과 관련해서 상황을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기사에 나온 내용을 저기가 정리해서 보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면,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네. 좋아요가 지금 3,000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아니, 이거 한번 이렇게 그냥 누가 정리를 한 걸 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국내 정보기관 소속 해커인데
때 이게 아마 국정원 해커겠죠. 심심해서 북한 서버를 심심해서라는 말은 아니지만 북한 서버를 해킹을 했더니 우리 쪽 블랙 요원 명단이 북한 서버에 통째로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걸 만일 해킹을 안 해서 정보를 못 봤으면 우리 쪽 블랙 요원들 다 죽는 거죠. 놀래가지고 방첩사에다가 이걸 신고를 했다는 거죠. 방첩사도 놀래가지고 이 유출된 파일 요 정보를 자세히 따보니까 어떤 군무원 파일이 그대로 거기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무원을 족쳐보니까 군무원이 나 범인 아니다. 나도 해킹당한 거다. 억울하다. 뭐 이런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 군무원이 현역 시절에는 정보사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역하고 바로 정보사 군무원이 된 사람인데 유출됐던 파일들을 보니까 이게 군무원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파일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 군무원에 대해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건데 자기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수준의 정보를 접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스파이 짓을 한 거예요. 취득하면 안 되는 정보를 취득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비밀 인가가 있거든요. 2급 비밀 인가, 뭐 1급 비밀 뭐 인가 뭐 이런 그 비밀 인가들이 있는데 2급이냐 1급이냐 뭐 이거 인가가 있는데 이 사람 분명히 2급밖에 없었을 텐데 1급 수준을 한 거고 1급보다 더 넘을 거예요. 뭐 블랙 요원 수준이면 1급이 아니라 탑 시크릿일 텐데 그걸 갖고 있었다.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간 그 비밀리에 말도 안 되게 취득한 거를 흘린 거죠. 그걸 또 조선족을 통해서 흘렸다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스파이 짓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북한 사람한테 흘린 게 아니고 조선족한테 중국 사람한테 흘린 거라면 이게 간첩죄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적국인 북한한테 흘려야 간첩죄지 적국이 아닌 외국한테 단순히 흘리는 건 간첩죄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블랙님 감사합니다. 네. 아주 위험한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 해외에 있는 블랙 요원들이 대거 귀국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귀국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블랙 요원망을 한번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언제 다시 만드냐 이거죠. 블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현지에서 자리를 잡아서 정보망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몇 년, 최소 몇 년. 생각해보세요. 가게를 하나 열어서 자리를 잡아도 그 주변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몇 년 걸리잖아요.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면 최소 몇 년 걸리죠. 마음을 터놓고 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되려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블랙인 건데 주위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정확하게 뭐 하는지 잘 모르고 다른 일 하는 줄 알고. 네, 오늘 인사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